새마을 금고 대출이 사실상 끝났다. 당신의 대출 계획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5조 3천억이라는 돈이 새마을 금고 창구를 통해 가계대출로 빠져나갔을 때 금융당국의 담당자들은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고요? 당초 새마을 금고가 금융당국에 약속한 연간 대출 목표치의 무려 4배입니다. 1년치 약속을 지키려면 1조 남짓을 빌려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5조를 넘게 빌려준 겁니다. 이 하나의 숫자가 지금 여러분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왜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지, 왜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마을 금고 대출 끝났다는 글이 쏟아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새마을 금고는 원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신용 점수가 좀 낮거나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왜 갑자기 5조씩이나 대출을 퍼줬고 또 왜 지금은 사실상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 걸까요? 그 안에는 서민 금융의 민낯과 규칙을 어겨도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구조적 허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금고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 금고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주주들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새마을 금고는 동네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서 함께 소유하는 협동조합 방식이에요. 회원이 곧 주인인 구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새마을 금고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들은 국민은행 지점처럼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에요. 강남 새마을 금고와 종로 새마을 금고는 이름만 같을 뿐 재무 상태도 경영진도 책임 범위도 완전히 따로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시하고 규제하는데 새마을 금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마치 같은 동네에 있는 두 가게인데 하나는 엄격한 소방서 점검을 받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청 점검을 받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규칙이 조금 달리 적용되고 빠져나갈 틈도 있었던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새마을 금고는 2025년 내내 은행권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도 대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목표치의 40에서 86%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안 새마을 금고만 400%를 기록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 농협은행은 66%, 신한은행은 53%, 우리은행은 40%였습니다. 모두 목표 이하로 관리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금고만 혼자 400%를 넘기며 달린 겁니다. 당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새마을 금고의 특판 금리 정보가 넘쳐 흘렀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연 4에서 5%대였을 때 새마을 금고는 연 3%대 금리를 내걸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대출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새마을 금고가 열심히 영업 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고 은행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너도나도 새마을 금고 창구로 몰렸습니다. 그 결과가 5조 3천억 원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빌려준 돈이 고스란히 새마을 금고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이라는 건 빌려주는 순간 이미 위험이 생기거든요.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새마을 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8.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전체 대출 잔액 중 연체된 금액의 비율인데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보통 0.2에서 0.5% 수준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8%대는 은행과 비교해 16배에서 40배나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새마을 금고는 2024년에 1조 7,423억, 2025년에 1조 2,658억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 PF, 그러니까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위한 개발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된 손실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무리하게 빌려줬던 돈들이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고스란히 구멍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사상 최대 적자를 내던 바로 그 해에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2,800억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적자를 낸 금고들도 배당을 했어요. 심지어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가 출자자에게 수억씩 배당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배당을 안 하면 회원들이 출자금을 빼내 오히려 경영이 더 악화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면서 한쪽에서는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곧 부실이 커진다는 신호인데 새마을금고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놀랍게도 더 많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적자인데 손님들에게 외상을 더 많이 줘가며 매출을 올리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당장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외상값을 못 받으면 가게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새로운 대출을 늘려서 이자 수입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기존 연체 문제를 덮으려 한 구조라는 분석인 겁니다. 물론 새마을금고 측은 증가분의 70%가량이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 잔금 대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대출 증가의 70%가 실수요자였다는 건 그 돈이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비유로 이 상황을 더 선명하게 그려볼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내년 예산 계획을 세워뒀는데 갑자기 올해 관리비를 4배씩 써버린 겁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올해 쓴 초과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결국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도 못하고 청소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새마을금고도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2025년에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2026년에 신규 대출 여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2025년에도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초과했고 2026년 1월에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이 1월에 가계대출을 1조 8,650억이나 줄이는 동안 새마을금고는 혼자 8천억을 늘렸습니다. 2년 연속으로 규칙을 어긴 거예요. 문제는 당시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이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다른 금융사에 적용하는 방식의 제재를 즉각 내리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이 틈을 새마을금고가 활용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수익을 좇은 건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빈틈이 지금의 셧다운을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6년 2월 19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더 강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창구에서 취급하던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분양 잔금 대출도 당분간 신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황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가 어떤 대출인지 아시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와닿으실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공사 진행 중에 내는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내야 하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임시로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원래 살던 집이 철거되니까 다른 데서 살 곳을 구해야 하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련하는 데 쓰는 거예요. 분양 잔금 대출은 아파트 입주할 때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빌리는 겁니다. 집을 사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대출들이 모두 막혀버린 거예요. 이미 청약을 넣고 당첨까지 된 분들, 이미 이사 계획을 세우고 이주비 대출을 기다리던 분들이
갑자기 낭떠러지 앞에 선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수년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중도금 납부 일정도 계획해뒀고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대출 상담도 미리 받아뒀어요. 그런데 그 창구에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러 갔더니 중도금 대출은 지금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럼 중도금 납부 기한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시중은행으로 가면 될까요? 이미 시중은행들도 총량 규제로 문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총량 페널티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금융당국의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올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그 초과분을 깎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목표치를 4배 넘게 초과했으니 원칙대로라면 올해 새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고객들이 갚는 대출 원금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생각보다 훨씬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새마을금고를 찾는 신규 대출 신청자 수와 기존 대출자들이 매달 갚아가는 원금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창구에는 하루에 몇 명분의 돈만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언론의 원칙대로라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대출을 폐지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을 닫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수영장에 물이 새고 있는데 새는 속도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수영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채워지는 속도를 무한정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2026년 상반기 전체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감시가 아니에요. 전담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실질적인 페널티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아예 순증 0%로 공식 설정했습니다. 기존 대출이 갚이는 만큼만 새로 빌려줄 수 있고 전체 총량은 절대 늘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올해 내내 신규 대출 확대가 막힌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출 창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전체 사업 수익은 약 7조 1천억이었는데 그중 이자 수익이 3조 515억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대출로 이자를 받는 것이 새마을금고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출이 늘지 않으면 이자 수입도 늘지 않고 이자 수입이 줄면 새마을금고 전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카드 수수료나 공제 상품 판매 같은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이자 수익 감소를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새마을금고만 이렇게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는 시중은행들은 조금이라도 목표치를 넘기면 즉각 경고가 오고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는 같은 방식의 제재를 즉각 받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2년 연속으로 규칙을 어겨도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제도적 빈틈이 5조 3천억이라는 숫자를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쳤던 배경에는 사실 생존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8%대였어요. 이렇게 연체율이 높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고 결국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일부 개별 금고의 경우에는 이미 부실 상태에 빠진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금고들은 이자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늘리는 방향을 택한 겁니다. 연체가 많아서 손실이 나니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벌어와서 메꾸려 한 거예요. 아까 구멍가게 비유를 다시 써도 될까요? 이번엔 조금 더 심각한 버전입니다.
외상값을 못 받고 있는데 외상 손님을 더 많이 받아서 당장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결국 더 큰 외상만 쌓이는 구조입니다. 2025년 말이 되어서야 연체율이 5%대로 낮아졌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청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청약 당첨이 된 분들, 혹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에요. 신협도 같은 시기에 대출 모집인 영업을 중단했고 농협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는 이미 총량 관리로 문턱이 높아진 상태고 그 여파로 제2금융권으로 몰린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2금융권마저 막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은행 대출을 조이면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제2금융권을 조이면 또 어딘가로 몰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도, 새마을금고도, 신협도, 농협도 동시에 조이고 있어요. 풍선 전체를 양손으로 쥐어짜고 있는 형국입니다. 갈 곳 잃은 대출 수요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린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정작 그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아무 잘못 없는 서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당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대출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이자가 들어오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자 빌린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 충격이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위험하지만 규제의 빈틈에서 과잉 대출이 발생하고 그 청구서를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구조는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뭘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이 현재 가능한지 해당 창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에 나온 정보는 이미 한두 달 전 것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존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현재 금리나 상환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혹시 조건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당장 집을 샀거나 이사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 창구를 새마을금고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사전 심사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대출은 항상 여러 곳을 비교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점들이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 지점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예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지방소도시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름은 같지만 경영 상태나 재무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지점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점은 이미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으로는 연체율이 5%대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점은 이미 그 배를 훨씬 넘겼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과 위험 등급 판정을 받은 금고가 합쳐서 165개입니다. 전국 1250여 개 금고 중 13곳 중 한 곳꼴로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평균 숫자 뒤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출자금을 납입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고가 해산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실 금고를 대상으로 합병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예금과 적금은 5천만 원 초과분을 포함해 원금과 이자 전액이 우량 금고로 이전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출자금은 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과 적금은 2025년 9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이 역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 자체 준비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황이 급변할 때는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두는 게 맞습니다. 예금인지 출자금인지 아니면 공제상품인지 이 차이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씁쓸한 부분은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기관은 새마을금고인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 대출 증가와 아무 관련 없는 서민 실수요자라는 겁니다. 규칙을 어겨서 풍요를 누린 건 금융기관이고 그 청구서는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 이사를 준비하던 가정, 창업자금을 알아보던 청년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과 관리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새마을금고가 어제의 새마을금고와 다른 것처럼요. 새마을금고 사태가 알려주는 더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대출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점은 언제나 당신이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 이번 새마을금고의 대출 중단이 단순한 금융 뉴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엉뚱한 사람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창구에서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미 청약 당첨 통보를 받아놓고 중도금 대출 일정을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 재개발 소식에 이주비 대출을 알아보러 갔던 사람,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박혀든 현실입니다. 금융기관이 규칙을 어기면 결국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달한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내 지갑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가 됩니다.